어둠 속에서 들려온 7살 손녀의 목소리에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을 놓쳤습니다. 물이 이불 위로 쏟아졌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숨이 막힌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차에서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다고, 할머니는 우리 올 때마다 귀찮은 표정 짓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지난 1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부친 전, 손주들 좋아한다고 몸이 아파도 만들었던 음식들, 딸이 편하라고 양보했던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요. 그 모든 게 딸에게는 그저 귀찮아하는 엄마로 보였다는 겁니까?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타오르는 것 같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손녀는 정말 사랑스러웠으니까요. 다만 그 사랑이 이렇게 왜곡되어 전달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붙이고 다니는 파스가 옷에 비쳐 보일까봐 긴 소매를 입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만 참자. 1년에 명절이 몇 번이나 되겠어. 딸애도 바쁠 텐데.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사흘 전부터 준비한 재료들이 빼곡했습니다. 손녀 다윤이가 좋아하는 동그랑땡 재료, 딸이 어릴 적 좋아하던 갈비찜 양념 며느리, 아니 사위가 좋아한다던 해물파전 재료까지요.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르면서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으니까요.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뒤집개를 놓칠 순 없었습니다. 1장, 2장, 3장, 전이 쌓여갔습니다. 동그랑땡을 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손녀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니 손목의 통증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자 상이 거의 차려졌습니다. 전, 나물, 갈비찜, 파전, 혼자 사는 집치고는 너무 많은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남으면 딸이 싸가면 되니까요. 손목의 파스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옷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보면 또 걱정할 테니까요. 아니, 걱정이라기보단 엄마 또 무리했네 하는 그런 눈빛이 싫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2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딸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쯤 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자마자 손목의 통증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 가족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는 가족이 모이는 그날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손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제 62년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도요. 할머니는 우리를 안 좋아한대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힌 채 저는 긴긴 명절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딸이었으니까요.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뒤에는 사위 민수와 손녀 다윤이 보였습니다. 딸은 그렇게 말하곤 현관에 가방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큰 캐리어와 손가방, 아이 가방까지 3개나 되는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것들을 현관에 그대로 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사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포옹도 오랜만이라는 반가운 말도 없었습니다. 딸은 신발을 벗자마자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사위 민수가 현관에 들어서며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안쪽 거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인사도 제대로 끝내기 전에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얼떨떨하게 그를 따라갔습니다. 민수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있는 음료수며 과일이며 이것저것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건 손녀 다윤이를 위해 특별히 사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딸기 맛이었거든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손녀 다윤이가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윤이는 신발을 신발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현관 한가운데 벗어놓고 양말 신은 발로 그냥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반가움이 이렇게 짧은 거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벌써 TV가 켜졌습니다. 민수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민수는 벌써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맥주 캔을 2개나 꺼내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딸도 소파에 누운 채로 대답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준비한 음식들을 식탁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윤이만 식탁으로 뛰어왔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손녀는 기뻐해 주니까요. 하지만 거실의 딸과 사위는 오지 않았습니다. TV 소리만 더 커졌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맥주 캔을 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다윤이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입 주변에 소스를 묻히면서요. 그 순간 딸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여전히 캐리어와 가방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안으로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다윤이의 신발도 아직 현관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짐들을 안으로 옮겼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목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짐을 방 안에 들여놓고 나오는데 거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파전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가움이 이렇게 짧은 거였구나.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야.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데운 파전을 접시에 담아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민수는 받아들며 고마워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딸 유진도 여전히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10분, 1년 만에 만난 가족과의 반가움은 정확히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TV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맥주 캔을 따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벌써 몇 캔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윤이가 먹고 간 그릇들, 민수가 쓴 접시들, 빈 맥주캔들,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거실로 갔습니다. 물을 건네자 딸은 받아 마시고는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딸은 그렇게 말하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갈비찜을 데우고 국을 끓이고 과일도 깎아야 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 그 말이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도마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파스가 땀에 젖어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각, 두 조각, 겉껍질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예전에 딸이 어렸을 때 이렇게 껍질을 길게 이어서 깎아주면 신기해하며 좋아했었는데요. 다윤이가 부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겨우 4시 반이었습니다. 아이는 투정을 부리며 나갔습니다. 귀여운 투정이었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니 열기가 얼굴로 몰려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부부가 함께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국물 맛을 봤습니다. 좀 더 간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2캔이나 더 꺼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국을 저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저녁을 제때 못 차리니까요. 갈비찜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5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과일 깎고 나물 무치고 밥하고 상 차리고 부엌과 거실을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드릴까요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딸은 소파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윤이만 가끔 부엌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에 접시들을 하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전, 나물, 국, 김치, 혼자 사는 집에 이렇게 많은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땀이 이마로 흘러내렸습니다. 닦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5시 반 마지막 접시를 올려놓고 나서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수저를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식탁에 앉으며 감탄했습니다. 딸도 앉으며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일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가족들은 벌써 젓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먹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접시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밥도 못 퍼왔습니다. 일어나서 밥을 퍼오려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딸이 일어나 제 밥을 퍼왔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조금 감동했습니다. 그래, 내 딸이 이렇게 챙겨주잖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설거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7시 식사가 끝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배를 두드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설거지라도 도와주려나 하고요. 딸도 거실로 갔습니다. 다윤이는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가 장난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빈 그릇들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릇들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릇들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설거지를 반쯤 했을 때 거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물론 괜찮았습니다. 딸이 자고 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엄마 방에 전리장판 있으니까 우리 그 방 쓰고 엄마는 거실에서 주무세요. 소파 넓잖아요. 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에서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제 방에서 쫓겨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딸은 다시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가족이 쓸 수 있도록요. 이불을 개고 베개를 털고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제 옷들을 거실 한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민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방을 둘러보더니 책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제 서랍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릴 틈도 없이요. 서랍 안에는 제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15년간 모은 비상금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아프거나 요양원에 가야 할 때를 대비한 돈이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술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되냐고. 요즘 애들 학원비가 장난이 아니라서 조금만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서랍은 닫지 않았습니다. 열린 채로요. 저는 서랍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래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평생 자물쇠를 걸어본 적 없는 서랍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맥주를 또 마시고 있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딸 가족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 제가 잘 곳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가족이 행복해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집에서 쫓겨나 소파에서 자는 밤이었습니다. 밤 11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파는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등이 아팠고
목도 뻐근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제 방에서는 이미 불이 꺼졌습니다. 딸 가족은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요. 저는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통장을 보던 그 눈빛도요. 딸의 말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혼자라서 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라서 익숙해진 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15년 저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요. 뒤척였습니다. 손목이 더 아팠습니다. 파스를 갈아붙여야 하는데 파스는 제 방 서랍에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든 딸 가족을 깨우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방에 들어가는 게 싫었습니다. 제 방이 아니라 남의 방 같았으니까요.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손녀 다윤이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다윤이는 맨발로 거실까지 걸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아 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윤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편해서 우리를 안 좋아한대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차에서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할머니는 우리 올 때마다 귀찮은 표정 짓는다고 혼자 편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방해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만든 음식들, 손주 보고 싶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사진을 들여다보던 시간들, 딸이 편하라고 양보했던 수없이 많은 순간들, 그 모든 게 딸에게는 귀찮아하는 엄마, 혼자 살고 싶어하는 엄마로 보였다는 겁니까? 다윤이가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아이 머리 위로요. 저는 다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 동안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윤이를 방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요. 새벽 3시 눈을 떴습니다. 사실 잠을 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제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담요를 개고 소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밀번호 패널 앞에 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머릿속에서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딸을 쫓아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지만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나는 집을 버리지 않는다. 도망가지도 않는다. 다만 다시는 내 공간이 함부로 침범당하지 않도록. 손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자여서 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서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해진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견디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기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B- 열림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설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숫자를 눌렀습니다. 1, 2, 3, 4. 새로운 숫자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숫자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 음성이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잘못된 건가? 너무 심한 건가? 딸이 상처받으면 어쩌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패널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를 지키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15년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혼자서도 밥을 먹고, 혼자서도 병원에 가고, 혼자서도 명절을 보내는 법을요. 그리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서가 아니라 혼자서도 존중받고 싶다는 걸요. 저는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내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야 내 집이 다시 내 것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다는 것을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아침 8시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담요를 개고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끓였습니다. 유진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다급했습니다. 저는 찻잔에 녹차를 우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서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머리도 안 빗고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뒤에는 민수와 다윤이도 보였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장난 게 아니라 내가 바꿨다고요.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딸 가족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다윤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딸이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딸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집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들이지 않을 거라고, 앞으로 올 때마다 전화하고 시간 정하고 내가 가능할 때만 오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든 친구든 누구든 우리 집에 허락 없이 못 들어온다고, 그리고 내 서랍은 절대 열지 말라고, 그건 내 사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경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억울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봤습니다. 36년을 키운 딸이었습니다. 너 어제 차에서 뭐라고 했니? 엄마는 우리 올 때마다 귀찮은 표정 짓는다고 했지?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윤이한테 들었다고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편해서 우리를 안 좋아한대요라고 말했다고요. 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고요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62년을 살았다고, 그동안 너에게 많은 걸 줬다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아플 때 간호도 해줬다고요.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희생만은 아니었다고, 그건 사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엄마니까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이제는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평생 준 게 희생만은 아니었다. 이제는 경계도 가르칠 때다.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유진아,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어.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다윤이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라. 다음에 올 때는 미리 전화해. 딸 가족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밥상도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밥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딸이 돌아봤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오후 2시, 차가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딸 가족을 태운 차는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다윤이가 뒷좌석에서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커튼을 내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TV 소리도, 아이 뛰는 소리도, 맥주캔 따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간밤에 제가 잤던 곳이었습니다. 담요는 이미 정리했지만 소파에는 아직 제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소파를 쓰다듬었습니다. 소파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아침에 사용한 찻잔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간밤의 설거지거리들, 명절 음식 준비로 어질러진 부엌, 그 모든 게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정리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에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음식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딸에게 싸주려고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싸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전화하고 오면 그때 해주지. 그렇게 생각하며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불이 개져 있었습니다. 딸 가족이 쓰고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두고 갔었는데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역시 내 침대가 제일 편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서랍을 봤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진 서랍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15년간 모은 제 안전장치였습니다. 통장들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안 채워도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2년을 살아왔습니다. 딸을 낳고 키우고 남편을 보내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참은 것도 많았습니다. 양보한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도 존중받고 싶어. 그 말을 하는데 62년이 걸렸습니다. 손목을 봤습니다. 파스를 떼어냈습니다. 아직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좋아하는 녹차를 꺼냈습니다. 예쁜 찻잔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아껴두고 안 쓰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써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를 우렸습니다. 향이 퍼졌습니다. 은은하고 따뜻한 향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가 오늘은 유난히 달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고양이가 담벼락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차를 다 마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전화기를 봤습니다. 혹시 딸에게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는 미리 전화하고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경계가 생겼으니까요. 존중이 생겼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내 집이야. 6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이 정말 제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 알람을 맞췄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에요. 오늘은 뭐 먹지? 나 혼자니까 간단하게 죽이나 끓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허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친구한테 전화해 봐야겠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딸 가족 생각에, 명절 준비에, 혼자 지내느라 소원해졌던 친구들이요. 이제는 내 시간을 가져도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참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지켰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집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저는 그 평화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